이 더러운 노인네가 감히 누구 옷에 흙탕물을 튀겨. 이 밍크 코트가 대체 얼만 줄 알아? 찰싹. 빗속에서 폐지를 줍던 70대 노인의 뺨을 한 여자가 후려쳤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입은 그 여자는 바로 제 시어머니였어요. 그리고 뺨을 맞은 그 노인은 다름 아닌 제 친정아버지였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리어카를 끌고 가던 저희 아빠는 시댁 근처를 지나고 있었는데 도로바닥에 움푹 패인 곳을 지나는 순간 바퀴가 미끄러지면서 하필 그 순간 그곳을 지나던 시어머니의 수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에 흙탕물이 튀었던 것이었습니다. 손녀딸에게 붕어빵을 사주려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오시던 아빠는 그 순간 얼얼한 뺨보다 사돈의 모욕적인 눈빛에 더욱더 치욕스러운 감정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기본이 안 된 인간 말종들에게 지옥 구경을 시켜줘야겠다고요. 저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살고 있는 42세 한서윤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겪은 친정아버지 얘기라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결국엔 통쾌하게 복수했던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 한만석은 대한건설이라는 회사를 30년 전에 창업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12살 때였어요. 아버지는 부산 영도에서 작은 철근 공장을 운영하시다가 서울로 올라와 건설업에 뛰어드셨죠. 처음엔 하도급 공사부터 시작하셨는데 아버지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꼼꼼하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가시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악착같이 일하시며 회사를 키우셨고 제가 22살이 되던 해에는 대한건설이 중견건설사로 성장해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대외 활동을 극도로 꺼리셨습니다.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 운영을 맡기시고 본인은 늘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전국 곳곳의 건설 현장을 누비셨죠. 큰 책임을 맡는 건설회사의 회장은 현장 노동자의 땀 냄새를 맡아야 한다. 그래야 진짜 건설을 안다. 그게 아버지의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25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무역회사에 다니다가 28살에 지금의 남편 박진호를 만났어요. 남편은 당시 대한건설 부산지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대리였습니다. 선보는 자리에서 만났는데 성실하고 착해 보여서 좋은 인상을 받았죠. 아버지께 소개를 드렸더니 한번 만나보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도 제 친정이 대한건설과 관련이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날도 작업복 차림에 손톱에 시멘트 가루가 묻은 채로 오셨거든요. 남편은 장인어른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인 줄로만 알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시어머니 이순자는 첫 만남부터 제 옷차림과 가방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며 없는 집 자식이라고 무시하셨어요. 시누이 박미라는 저보다 6살 위였는데 만나자마자 친정이 어디냐, 아버지는 뭐 하시냐고 캐묻더라고요. 저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약속했던 것처럼 저는 제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평범한 며느리로 살기로 했거든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을 마련할 때도 아버지는 몰래 전세금을 지원해 주셨지만 남편에게는 제 적금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명절 때마다 친정 쪽 재산은 가지 말라고 하셨고 시누이는 제게 명품 가방이나 옷을 사달라며 카드 값을 대신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댁 식구들 편만 들었죠. 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아버지께서
평생 현장을 누비시며 참고 견디는 모습을 보고 자란 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5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술을 마시며 인생이 끝났다고 한탄했어요. 그때 제가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알았다고만 하셨고 한 달 뒤 남편은 갑자기 본사 전략 기획팀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게다가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실력으로 된 거라며 좋아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아버지가 뒤에서 손을 쓰신 거라는 걸요. 그 뒤로도 남편은 순조롭게 승진을 거듭해서 8년 만에 팀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본사에서도 회장님을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어요. 대한건설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회장님은 늘 현장에만 계시니까요.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남편이 승진할수록 더 거만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우리 집안이 달라졌다며 제 친정을 더욱 무시했고 시누이는 오빠 덕분에 자기도 대기업 임원 누나라며 으스댔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언젠가는 다 알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러다 그날이 왔습니다. 10월 중순쯤이었어요.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는 오후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낡은 작업복 차림에 리어카를 끌고 시댁 근처 골목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리어카 위에는 젖은 폐지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아버지는 손녀, 그러니까 제 딸에게 줄 붕어빵 봉지를 품에 꼭 안고 계셨어요. 평소 아버지는 제 딸을 무척 아끼셔서 현장 일을 마치고 오시는 길에 자주 간식을 사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때 골목 어귀에서 새하얀 밍크 코트를 휘날리며 걸어오는 사람들과 마주쳤는데 그게 바로 제 시어머니 이순자와 시누이 박미라였습니다. 빗길에 리어카 바퀴가 미끄러지면서 덜컹 소리와 함께 흙탕물이 튀어올랐어요. 그 더러운 물이 시어머니의 수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에 검은 얼룩을 남겼죠. 시어머니의 비명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더러운 노인네가 누굴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라는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렸어요. 시누이 박미라는 엄마 이거 한정판인데 어떻게 올케네 집안은 평생 박스를 주어도 이 옷 한 벌값도 못 갚아 라며 들고 있던 장우산 끝으로 아버지의 마른 가슴을 퍽 소리 나게 찔렀습니다. 아버지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사과하시며 흙탕물을 닦아내려 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뺨을 찰싹하고 후려쳤습니다. 그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질 정도로 세게요. 나중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얼얼한 뺨보다 사돈의 잔인한 눈빛이 더 아프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뺨은 내 코트값의 이자니까 감지덕지에 어디서 구질구질하게 우리 동네까지 기어들어와서 재수없게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바닥에 떨어진 아버지의 붕어빵 봉지를 구둣발로 지지겨버렸습니다. 손녀에게 사주려던 붕어빵이 진흙탕 속에서 으깨지는 모습을 아버지는 그저 바라보실 수밖에 없었죠. 시누이 박미라는 흙탕물에 젖어 엉망이 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것 봐, 우리 올케 친정 수준이 이래, 라며 조롱 섞인 웃음소리와 함께 그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30년간 대외 노출을 극도로 꺼리며 회사를 운영해 오셨기 때문에 얼굴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에게 아버지는 그저 사위의 앞길을 막는 냄새나는 짐짝일 뿐이었습니다. 뺨을 맞은 아버지의 눈가에는 빗물보다 뜨거운 눈물이 고였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정체를 밝혀 제가 시댁에서 겪을 풍파를 걱정하시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파지를 다시 줍기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침을 뱉듯 재수없어 라고 내뱉으며
시누이와 함께 백화점으로 향했고 빗속에 홀로 남겨진 아버지는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결심하셨습니다. 너희가 신처럼 떠받드는 그 돈이 너희를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라고요.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아버지는 비서실장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김 실장, 내 뺨을 때린 그 손이 평생 박스만 줍게 만들어야겠네. 계획대로 진행시켜.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맹수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시댁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빗속에서 뺨을 맞으셨다는 것도 그 모습이 영상으로 찍혀 단톡방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도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죠. 하지만 아주 곧 모든 게 드러날 운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황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시댁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물 반찬 5가지를 정성껏 무치고 된장찌개를 끓이며 밥을 짓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시어머니의 새하얀 밍크 코트에는 검은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고 시누이는 휴대폰을 들고 뭔가 흥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아, 당장 나와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렸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황급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을 듯이 위협하며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죠. 시누이 미라는 이미 자기 휴대폰을 거실 대형 TV에 연결하고 있었어요. 화면에 뭔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는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였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였거든요. 너희 아비꼴 좀 봐라. 이게 사람이냐? 이런 걸렁뱅이 자식을 며느리로 들인 내 팔자가 상팔자지. 시어머니의 사자후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TV 화면 속에서 아버지는 시어머니께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계셨고 그 다음 순간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뺨이 돌아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아버지의 뺨이 붉게 부어오르는 모습을, 그 눈가의 고인 눈물을 TV 화면을 통해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이게 무슨...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무슨이긴 뭐가 무슨이야. 내 아비가 내 수천만 원짜리 코트를 망쳐놨어. 시어머니는 소파에 벗어둔 밍크 코트를 집어 제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이거 클리닝 맡기면 300만 원은 나올 거야. 네가 물어내. 당장 물어내라고. 저는 코트의 얼룩을 보면서도 화면 속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뺨을 맞으셨다는 게, 그것도 제 시어머니한테 맞으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시누이 미라는 식탁으로 걸어가더니 제가 정성껏 차려놓은 나물 반찬들을 손으로 휘휘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옳게 친정 아빠가 저렇게 구차하게 사는데 명품 가방 살 돈은 있나 봐? 내 카드값이나 당장 결제해. 시누이 미라는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고 저는 비틀거리며 식탁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형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여유가... 말도 끝나기 전에 시누이의 손바닥이 식탁을 탁 쳤어요. 여유 없으면 친정 아비한테 받아 폐지 주어서라도 말이야. 그 말에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 박진호가 퇴근해서 돌아온 거였습니다. 남편은 거실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보고도 저를 걱정하기는커녕 어머니한테 먼저 다가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TV 화면을 가리키며
저 꼴 좀 봐라. 내 장인이 오늘날 망신시켰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장인어른 때문에 회사에서 내 입지가 얼마나 좁아지는 줄 알아? 당장 그 영감탱이 요양원에 쳐넣든가 이혼해.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 그래요? 남편은 코웃음을 쳤어요. 잘못? 저렇게 패지나 죽고 다니는 게 잘못이지. 회사 사람들이 알면 내가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어. 나 이번에 상무 승진 심사 앞둔 거 알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8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대한건설 부산지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매일 술만 마시고 있을 때 제가 아버지께 전화드렸던 그날이요. 아버지는 조용히 알았다고만 하셨고 한 달 뒤 남편은 본사로 발령받았어요. 게다가 과장으로 승진까지 했죠. 그때 남편은 자기 실력이라며 좋아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몰래 손을 쓰셨다는 걸요. 그 뒤로도 남편은 팀장까지 순조롭게 올라갔어요. 모두 아버지 덕분이었는데 정작 남편은 대한건설 본사가 아닌 지방지사에서 근무하다 최근에야 본사로 온 터라 회장의 얼굴조차 몰랐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는 제가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내 아비가 뭐? 구멍가게나 하다 망한 영감탱이가 뭔데? 시어머니는 제 서랍장으로 걸어가더니 마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때 받았던 예물 금부치들이 하나둘씩 시어머니 손에 들렸어요. 너 같은 집안 애한테는 이런 것도 과분하다. 시어머니는 금반지, 금목걸이를 챙기며 제 앞에 섰습니다. 이건 내 코트 값으로 쓸 거야. 저는 빼앗기는 폐물보다 제 친정을 쓰레기 취급하는 그들의 태도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제게 한마디 더 던졌어요. 내일 당장 장인어른 요양원 알아봐. 더 이상 우리 동네 돌아다니지 못하게. 알겠어? 남편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죠. 남편은 제 눈물 따위는 관심도 없다는 듯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재 안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응, 자기야. 나 오늘 회의 때문에 늦었어. 응응, 이번 주말에 보자. 내 연녀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다정한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리게 내보내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제가 지켜온 이 가정이 거대한 모래성일 뿐이었다는 걸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금부치를 챙겨들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저 혼자만 남았어요. 식탁 위에는 헝클어진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고 TV 화면에는 여전히 아버지가 빗속에서 파지를 줍는 장면이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풀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버지의 붉게 부어오른 뺨이, 눈가에 고인 눈물이 계속 제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맞았던 그 뺨을 떠올리며 손녀에게 사주려던 붕어빵이 진흙탕에서 지식여지던 모습을 떠올리며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죠. 서윤아,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오너라. 단 한 줄이었지만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제가 아빠를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제 입술을 깨물었고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복수의 칼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평소와 달리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가죽 재킷을 걸쳤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아직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며 뒤돌아 거실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죠. 당신들이 내뱉은 그 독설 하나도 빠짐없이 이자로 쳐서 돌려줄게. 현관문을 열고 나가니 김 실장이 대기시킨 검은색 세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며 앞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이 운전하는 차는 시댁이 있는 강남을 벗어나 서울 중심부로 향했어요. 제가 도착한 곳은 허름한 달동네도 아버지가 폐지를 모으시던 골목도 아니었습니다. 차는 을지로에 위치한 대한건설 본사 정문 앞에 멈춰섰죠. 40층짜리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곳이 제 남편이 8년 동안 다닌 회사였고 제 아버지가 30년 전 맨손으로 일궈낸 곳이었죠. 로비로 들어서자 경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김 실장이 앞장서서 4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시댁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고 설거지를 하던 며느리였는데 오늘은 대한건설 부회장 한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 끝에 있는 회장실 문이 보였어요.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낡은 작업복 대신 맞춤 양복을 입고 계신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넓은 책상 앞에 위엄 있게 앉아 계셨고 뺨에는 어제 맞으신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아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오셨죠. 서윤아, 많이 힘들었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 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김 실장이 제 옆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부회장님, 그동안 신분 숨기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김 실장의 인사를 받으며 아버지의 뺨에 손을 가져다 댔어요. 아버지 뺨의 옅은 흉터를 어루만지는 순간 제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아빠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다, 서윤아. 내 잘못이 아니다. 아버지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목을 보셨어요. 어제 시누이가 밀쳐서 생긴 멍이 손목에 남아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오냐, 사위놈이 내 회사 돈으로 내연녀 집까지 해줬다지. 그 집부터 공중분해 시켜버려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한한 권력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제가 직접 하겠어요. 김 실장이 두툼한 파일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부회장님, 박진호 팀장의 횡령 내역입니다. 저는 파일을 펼쳐봤습니다. 남편이 지난 3년간 법인카드로 쓴 내역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강남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제주도 특급 호텔 숙박, 명품 시계 구매 내역까지 모두 업무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내연녀와 함께 쓴 돈이었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2억 원이 넘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남편이 회사 공금을 빼돌려 시누이 미라의 사업 자금으로 대준 내역까지 있었거든요. 한편 그 시각 시댁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가출한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김 실장이 미리 심어둔 사람을 통해 들은 바로는 시어머니가 제 방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기생충 같은 년 잘 나갔다. 시누이미라는 제 옷장을 뒤지며 명품 가방과 옷가지들을 꺼내고 있었고요. 이거 중고 장터에 올리면 꽤 받겠는데? 두 사람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남편 박진호는 그 시각 회사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 있었어요. 대한건설 전략기획팀장으로서 이번 신사업 발표회 때 상무 승진이 확실시된다는 소문에 취해 있었죠. 내 연녀에게 이제 곧 상무 사모님 만들어줄게 라며 법인카드로 와인을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싸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마지막까지 실컷 즐겨봐. 저는 아버지의 서가에 정리된 보고서들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뒤를 캔 자료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시누이 미라가 추진하는 프랜차이즈 사업 계획서도 있었습니다.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였는데 미라는 이미 여러 투자자들을 만나고 다닌 상태였죠.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번번이 거절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계획서를 집어들며 아버지를 봤어요. 아빠, 시누이가 추진하는 그 프랜차이즈 사업, 제가 직접 최종 승인할게요. 제 목소리는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는 제 의중을 단번에 알아채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렇게 해라.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지는 게 제일 아프니까. 복수의 첫 번째 덫은 이미 시누이 미라를 향해 던져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기점으로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김 실장을 통해 대한건설의 대주주 자격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본인의 정체는 아직 숨긴 채 시댁이 운영하는 작은 프랜차이즈 식당들과 미라가 투자한 상가들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죠. 먼저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반찬가게 3곳의 임대차 계약을 검토했어요. 알고 보니 그 건물들이 모두 대한건설 계열사 소유였습니다. 저는 건물주에게 연락을 취했죠. 계약 갱신 거부 통보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조치도 시작했습니다. 김 실장, 남편이 자주 쓰던 법인카드 전부 정지시키세요. 지금 당장요. 김 실장이 즉시 재무팀에 연락을 취했어요. 정확히 5분 후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 값을 결제하려던 법인카드가 승인 거절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레스토랑 직원 앞에서 카드가 막혀 창피를 당하는 남편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저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짐짝 취급하며 뺨까지 때렸던 그 폐지 노인이 사실은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대 기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요. 시어머니는 제 금부치를 팔 생각에 들떠 있었고 시누이는 대박 사업을 앞두고 있다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으며 남편은 상무 승진을 확신하며 내연녀와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모래성이었어요. 저는 김 실장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음 달 15일 대한건설 창립 기념일 행사가 있죠? 네, 부회장님. 전 세계 건설업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행사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가장 화려한 자리로 초대하세요. VIP석으로요. 김 실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부회장님, 그 자리에는 회장님께서 직접. 저는 김 실장의 말을 끊었어요. 알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초대하는 거예요.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지는 게 제일 아픈 법이니까요. 회장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시댁 식구들이 있겠죠. 제가 가출했다고 생각하며 제 물건을 팔 궁리를 하고 제 친정을 조롱하며 웃고 있을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웃어요.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뀔 날이 곧 올 테니까. 그날 이후 제가 회장실에서 복수의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신우이 박미라에게는 인생 최대의 기회처럼 보이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김 실장이 미리 준비해둔 대리인을 통해서였죠. 대한건설의 자회사인 대한인베스트 투자 담당 이사라는 명함을 들고 나타난 그 사람은 신우이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 총판권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김 실장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신우이의 반응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서 샴페인을 터뜨렸을 거예요. 세상을 다 얻은 양 좋아하며 친구들에게 자랑 전화를 돌렸겠죠. 부회장님, 박미라 씨가 계약서를 검토도 하지 않고 바로 서명하겠다고 합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에 약간의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욕심에 눈이 먼 사람은 함정을 보지 못하죠. 신우이는 이 계약을 성사시켜준 인물이 서윤의 조력자인 김 실장이 내세운 대리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대신 회장님의 숨겨진 조카가 자신을 점찍었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갔죠. 김 실장이 전해준 녹취록을 들어보니 신우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복이 있어야 해. 나한테 이런 기회가 오다니. 그 목소리에는 교만함이 가득했어요. 며칠 뒤 신우이는 살던 강남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시가 15억 원쯤 되는 곳이었는데 미라는 주저없이 담보로 내놓았어요. 한편 남편 박진호는 회장님과의 독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을 통해 들은 바로는 남편이 횡령한 돈으로 산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뇌물로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회장님께 잘 보여서 상무 승진을 확실히 하겠다는 속셈이었죠. 남편은 그 시계를 고급 케이스에 담아 김 실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남편이 김 실장 집무실 문을 두드렸을 때의 일을 김 실장이 직접 보고해 주었어요. 박 팀장이 들어오자마자 시계 케이스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더군요. 실장님, 회장님께 이걸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입니다. 김 실장은 케이스를 열어보지도 않고 책상 옆 쓰레기통에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어디서 이런 쓰레기 같은 걸 가져오느냐?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고 해요. 실장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고 합니다. 김 실장은 남편을 향해 한마디 더 던졌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의 팀장이라는 게 수치스럽다. 면전에서 독설을 퍼부은 거죠. 남편은 회장님의 대리인에게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부르르 떨면서도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 실장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속이 조금 시원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작은 복수였을 뿐이지만 남편이 받을 굴욕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5시 남편에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원회의가 열렸거든요. 남편이 지난 6개월간 공들여 준비한 신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최종 승인을 받는 자리였죠. 회의실에는 상무급 이상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남편은 자신만만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나자마자 경영지원본부장이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박 팀장, 이 프로젝트는 회장님께서 직접 전면 보류를 지시하셨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다고 합니다. 회장님께서요? 그게 무슨... 본부장은 차갑게 대답했죠. 회장님 말씀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팀장의 자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보는 앞에서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얼어붙었어요. 6개월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죠. 김 실장이 그 장면을 영상으로 보내왔는데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신우이 미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 휴대폰 화면에 신우이 이름이 뜨는 걸 보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하지만 궁금했어요. 신우이가 뭐라고 할지.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야, 한서윤. 나 이제 대기업 사업가야. 대한인베스트에서 나한테 총판권을 줬어. 너 같은 빈털터리는 이제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 알았어? 신우이의 목소리는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듣고 있었죠. 야, 대답을 안 해? 너 우리 집 나간 거 진짜 잘한 거야. 어차피 넌 우리 집안 수준이 안 됐어. 패지나 줍는 집안 딸이 감히 우리 집 며느리였다는 게 웃기지도 않아. 신우이는 마지막 남은 정까지 털어버리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다 듣고 나서 조용히 수신 차단 버튼을 눌렀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이순자는 동네 사모님들을 모아놓고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심어둔 사람을 통해 전해들은 바로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 집안이 원래 명문가라 하늘이 돕는다니까. 우리 아들은 곧 상무 승진하고 딸은 대기업 총판권 받아서 사업 대박 날 거야. 시어머니는 제가 남기고 간 금부치를 판 돈으로 초호화 크루즈 여행 예약금까지 결제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끝까지 모르는군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이 만진 그 계약서에는 무시무시한 조항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김 실장이 준비한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12페이지 작은 글씨로 인쇄된 특약사항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죠. 총판권 계약 후 6개월 이내 목표 매출 미달 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및 개인 자산 전체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 파기 시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10배를 지불해야 한다. 신우이는 계약금으로 5억 원을 받았어요. 위약금은 50억 원이었죠. 저는 미라가 욕심에 눈이 멀어 제 무덤을 스스로 파도록 완벽하게 상황을 설계했습니다. 목표 매출은 처음부터 달성 불가능한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6개월이라는 기간은 사업이 제대로 자리 잡기도 전에 끝나버릴 시간이었죠. 게다가 대한인베스트가 지원해준다던 마케팅 비용, 인테리어 비용, 초기 재고 비용은 모두 신우이 본인이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정산받는 구조였어요. 결국 미라는 자기 돈을 쏟아붓다가 파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박진호는 상무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었어요. 회장님의 특별 면담이 있을 거라는 소식에 남편은 온갖 뇌물을 다시 준비하며 아부를 떨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면담 대상자가 자신의 장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김 실장이 전해준 남편의 일정표를 보니 남편은 내연녀와의 만남도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제주도 신라호텔 스위트룸 예약, 법인카드 사용 예정. 저는 그 일정표에 빨간 펜으로 X표를 그었습니다. 그날은 못 갈 거예요. 신우이 미라는 사업 홍보를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강남 고급 레스토랑을 빌려 사업 설명회를 열고 참석자들에게 명품 기프트까지 나눠줬어요. 그 비용만 3천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김 실장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쓸데없는 곳에 돈을 쏟아붓고 있군요.
그 돈이 나중에 전부 빚이 될 텐데.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대한건설 창립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11월 15일 서울 신라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였죠. 전 세계 건설업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자리였고 국내 주요 기업 CEO들도 모두 초대되었어요. 김 실장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VIP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대한건설 박진호 팀장 가족분들을 특별히 모시고 싶다는 내용과 함께요. 초대장을 받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완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보내온 영상을 보니 두 사람이 백화점 명품관에서 드레스를 고르고 있더군요. 이순자는 3천만 원짜리 드레스를, 미라는 2천만 원짜리 드레스를 골랐어요. 거기에 구두, 가방, 액세서리까지 합치면 1억 원이 넘는 돈을 쓴 거였죠. 엄마, 우리 이제 진짜 상류층이 된 거야.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우리 딸. 오늘이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거다.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 저는 회장실에서 드레스를 갈아입었어요. 검은색 맞춤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를 걸쳤죠.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더 이상 시댁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대한건설 부회장 한서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서윤아, 준비됐느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신라호텔 그랜드 볼룸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순자와 미라는 지금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겠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자리에 주인공이라도 된 듯 들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화려한 자리가 그들에게는 지옥의 입구가 될 거라는 걸요. 바로 그 일 이후였습니다. 신라호텔 그랜드 볼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화려함에 잠시 숨이 막혔어요. 천장에서 쏟아지는 크리스탈 샹들리에 불빛, 흰색 장미로 장식된 테이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여든 건설업계 거물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5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샴페인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무대 위에서는 오케스트라가 웅장한 선율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무대 뒤편 대기실에 서 있었습니다. 무대 커튼 사이로 객석을 살짝 들여다보니 앞쪽 VIP석에 시어머니 이순자와 시누이 미라가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두 사람은 3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빌린 듯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고 있었고 시누이는 휴대폰을 꺼내 셀카를 찍고 있었죠. 마치 자기들이 이 행사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양 우쭐대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객석 한쪽에는 남편 박진호도 보였어요. 남편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며칠 전 프로젝트가 전면 보류된 이유로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상무 승진 발표가 있을 거라 기대하며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남편은 몰랐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승진이 아니라 파면 통보를 받게 될 거라는 거요. 오후 7시 정각 행사장의 조명이 모두 꺼졌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가 멈추고 객석에서 웅성거리던 소리도 잠잠해졌어요. 무대 위로 조명 하나가 켜지면서 사회자가 등장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대한건설 창립 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건설의 창업주의자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거목 한만석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행사장의 모든 조명이 무대 중앙을 향했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토닥이며 미소를 지으셨죠. 그리고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무대에 서는 순간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그 박수 소리 사이로 누군가 와인 잔을 떨어뜨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VIP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이순자였어요. 시어머니는 무대 위로 걸어 나오는 아버지를 확인하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와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와인 잔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죠. 아니, 저 영감이 왜 저기서 나와?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쳐다봤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것도 모른 채 무대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빗속에서 리어카를 끌던 그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수천억 자산가의 위엄을 내뿜으며 맞춤 양복을 입은 한만석 회장이 서 있었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가셨고 전 세계 귀빈들의 박수를 받으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도 무대 옆으로 걸어 나갔어요. 대한건설 부회장이라는 명패를 단 채 아버지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객석에서 또 한 번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부회장이라는 직함이 주는 무게감은 충분했어요. 저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고 시누이는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는 모습이었죠. 아버지가 먼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건설은 30년 전 부산의 작은 철근 공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만은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현장 노동자의 땀 냄새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진짜 건설이라는 것을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게감이 있었고 객석에서는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딸이자 대한건설의 부회장인 한서윤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소개하셨어요. 저는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안녕하십니까? 대한건설 부회장 한서윤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객석의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 대한건설 전략기획팀 박진호 팀장에 저는 의도적으로 말을 끊었어요.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죠. 상무 승진 발표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상무 승진이 아니라 공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인한 파면을 발표합니다. 행사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대형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내연녀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장면, 제주도 특급 호텔에서 함께 나오는 장면, 법인카드로 명품 시계를 구매하는 영상이 낱낱이 공개되었죠. 화면 옆으로는 횡령 금액이 숫자로 표시되었습니다. 총 2억 3천만 원. 객석에서 탄성과 수군거림이 동시에 터져 나왔어요.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행사장 출입구에는 보안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양복 차림의 검찰 수사관 2명이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진호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동행하시겠습니다. 수사관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고 남편은 그대로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이순자는 무대 앞으로 달려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경호원들이 가로막았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돈 어른. 이게 무슨 오해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돈을 존경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지만 아버지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어요. 그저 무대 위에서 차갑게 내려다보고만 계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드레스 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시어머님, 제 아버지 뺨을 때리실 때는 그렇게 당당하시더니 지금은 왜 이러세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서윤아, 내 며느리야. 나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누이 박미라는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시누이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했습니다. 옳게. 아니, 부회장님. 이게 대체. 시누이의 목소리가 떨렸죠. 저는 시누이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형님, 아까 전화통화에서 대기업 사업가라고 하셨죠? 형님이 서명한 그 계약서, 오늘부로 전부 압류 절차 들어갑니다. 그리고 담보로 잡힌 형님 아파트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경매 진행됩니다. 미라는 제 말을 듣고 비명을 질렀어요. 뭐라고? 내 집을? 안 돼. 시누이는 제 다리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옳게. 아니, 부회장님. 제발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시누이의 손을 뿌리쳤어요. 더러운 손으로 내 옷 만지지 마세요. 냄새나니까요. 제가 내뱉은 그 말은 며칠 전 시누이가 아버지께 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남편 박진호는 검찰 수사관들에게 연행되며 저를 쳐다봤어요.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남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지만 저는 이미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남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이혼은 내가 해주는 거야. 넌 그냥 감옥에서 썩어.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보며 오열했지만 수사관들은 그를 그대로 끌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이순자는 결국 혈압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거품을 물며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119를 불렀고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들것에 실려나가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어요. 아니야. 이건 꿈이야.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냉혹한 현실이었죠. 화려했던 행사장은 한순간에 시댁 식구들의 통곡 소리와 경악 섞인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객들은 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어머, 저분이 한 회장님 따님이셨어? 그럼 박 팀장은 사위였던 거야? 세상에, 장인이 회장인 줄도 모르고. 저는 그 수군거림을 들으며 무대 위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수고했다, 서윤아. 저는 객석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시누이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남편은 이미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간 뒤였으며 시어머니는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었어요.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맺혔던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였으니까요. 행사는 그렇게 중단되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저는 무대 위에 홀로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30년 동안 쌓아 올린 대한건설의 위상, 그 무게를 이제야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로 시댁 식구들을 짓눌러 버릴 수 있다는 것도요. 저는 무대를 내려와 아버지와 함께 행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김 실장이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어요. 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실장이 차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차에 오르며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신라호텔 그랜드 볼룸의 화려한 불빛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누군가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죠. 저는 차창 밖을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막이 시작이에요. 그날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상황은 더욱 가혹한 파멸로 치달았습니다. 창립기념일 행사가 끝난 다음 날 새벽 시어머니 이순자는 서울대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떴어요. 혈압이 200을 넘어 쓰러졌던 터라 하루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눈을 뜬 순간 옆에는 시누이 미라가 붉게 부어오른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병원에 심어둔 사람을 통해 들은 바로는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한 말이 이거였다고 해요. 꿈이었지? 어제 일은 전부 꿈이었지? 하지만 시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꿈이 아니에요. 진호 오빠는 검찰에 끌려갔고 우리 집은 시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집은 어떻게 됐어?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시누이는 대답 대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요. 시어머니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시누이 미라는 강남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서 시누이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커다란 빨간 압류 딱지들이 현관문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거든요. 이 부동산은 11월 16일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압류 조치되었습니다. 무단 출입 및 재물 반출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문구를 읽는 시누이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고 해요. 문 앞에는 사설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경호원 중 한 명이 시누이에게 물었어요. 나 여기 집주인이야. 비켜봐. 시누이가 소리쳤지만 경호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으시면 목록을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 반출해 드리겠습니다. 경호원의 말에 시누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좀. 이게 내 집이라고. 시누이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김 실장이 보내온 CCTV 영상을 보니 시누이는 1시간 넘게 현관문 앞에 앉아 울고 있더군요. 지나가는 이웃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그 집 며느리 아니었어? 뉴스에 나왔던 그 사람들 맞네. 라며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렸을 뿐이죠. 한 이웃은 휴대폰을 꺼내 시누이의 모습을 찍기까지 했어요. SNS에 올릴 작정이었겠죠.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한편 시누이가 대박을 꿈꾸며 투자했던 사업체들은 하나둘씩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인베스트에서 지원해준다던 마케팅 비용, 인테리어 비용, 초기 재고 비용을 시누이가 먼저 지출했는데 그게 이미 3억 원이 넘었어요. 시누이는 그 돈을 사채로 빌렸습니다. 이자가 월 5%였죠. 한 달에 1,5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김 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시누이가 사채업자들에게 전화로 애원하는 녹취록이 있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하지만 사채업자의 대답은 냉정했죠. 박미라 씨, 우리도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내일까지 이자 안 들어오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계약한 프랜차이즈 본부는 사실 유령 회사였거든요. 저희가 만들어둔 페이퍼 컴퍼니였죠.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는 사업 계획서와 홍보물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실체가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3억 원을 쏟아부은 커피 전문점은 오픈도 하기 전에 문을 닫게 될 운명이었어요. 신우이가 임대한 강남역 상가 건물도 알고 보니 대한건설 계열사 소유였고 저는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신우이에게 사채를 빌려준 업체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실장이 전해준 통화 녹취록을 들어보니 처음에는 공손하게 이자 납부를 독촉하는 목소리였어요. 박미라 씨, 이번 달 이자 입금이 아직 안 되었는데요. 하지만 신우이가 돈이 없다고 하자 목소리 톤이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담보로 잡은 아파트 처분하셔야죠. 아시죠? 계약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박미라 씨, 그 아파트 이미 압류됐다면서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할 텐데요. 신우이는 그제야 자신이 서명한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담보로 제공한 15억 원짜리 아파트는 이미 압류되어 경매 절차에 들어간 상태였고 사채업자들은 신우이의 다른 재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가 가지고 있던 명품 가방, 시계, 보석들까지 전부 압류 대상이 되었어요. 김 실장이 보내온 목록을 보니 신우이가 자랑하던 3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도 2천만 원짜리 시계도 모두 채권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며칠 뒤 신우이는 짐 가방 하나만 들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 실장을 통해 그 과정을 하나하나 보고받았어요. 신우이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지영아, 나 미라야. 지금 좀 급한데. 하지만 전화를 받은 친구는 차갑게 대답했죠. 미라야, 미안한데 나도 지금 여유가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 뉴스 나온 거 봤어. 나까지 엮이기 싫거든. 뚝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이는 연락처에 저장된 친구들에게 하나하나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평소 신우이의 돈을 보고 따르던 친구들은 하나같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에는 신우이를 조롱하는 댓글들이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맨날 명품 자랑하더니 결국 쪽박 찼네. 인과응보다 라는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렸어요. 남편 박진호는 검찰 조사를 받으며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2억 3천만 원의 횡령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했고 남편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김 실장이 전해준 조사 녹취록을 들어보니 남편의 목소리는 완전히 기가 꺾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가족들이 원해서.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죠. 가족들이 원한다고 회사 돈을 빼돌려도 되는 겁니까? 침묵이 흘렀고 급기야 남편은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건 다 우리 엄마가 시킨 일이다. 엄마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누나 사업 자금도 엄마가 대주라고 해서 준 거고 자기 어머니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발악한 거였죠.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병원 침대에서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내가 저런 놈을 키웠단 말이냐.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병실 밖까지 들렸다고 해요.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조차 저 사람들이 뉴스에 나왔던 그 가족이라며 수군거렸고 병실 복도를 지나가는 환자 구호자들도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 후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집이 없었어요. 강남 아파트는 이미 압류되었고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반찬 가게 세 곳도 모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칸방을 겨우 구해 이사를 갔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짜리 관악구 봉천동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보내온 사진을 보니 곰팡이가 핀 벽과 낡은 장판, 새어 들어오는 빗물 자국이 보이더군요. 예전에 강남 아파트 거실에서 명품 쇼핑백을 자랑하던 그 시어머니가 이제는 곰팡이 냄새나는 반지하에서 살게 된 거였죠. 시어머니는 단칸방에 앉아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병원비로 남은 돈을 다 쓴 터라 먹을 것을 살 돈조차 없었거든요. 김 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시어머니가 편의점 앞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려다 카드가 막혀 돌아서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예전에 제가 정성껏 차려주던 밥상, 매일 아침 끓여드리던 미역국, 명절 때마다 준비하던 나물 반찬들을 이제 와서 그리워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시누이미라는 단칸방 월세조차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 원금과 합쳐 8억 원이 넘었거든요. 어느 날 집주인이 찾아와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방세를 석 달이나 밀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시누이는 짐을 싸서 어머니가 있는 봉천동 단칸방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방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화해하기는커녕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다 내 때문이야. 네가 진우한테 돈 달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시누이가 소리쳤고 시어머니는 네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덤볐냐. 그게 다 사기였잖아. 라며 맞받아쳤습니다. 두 사람은 그 좁은 방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식탁 위에 놓인 라면 봉지 하나를 두고 내가 산 거야. 아니야. 내가 산 거야. 라며 다투는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방문을 박차고 나와 길거리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였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찍었어요. 그 영상은 곧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실시간 몰락 중인 갑질 가족이라는 제목으로요.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0만을 넘었고 댓글창에는 인과응보다 자업자득이다. 저렇게까지 추락하다니 라는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회장실에서 봤어요. 김 실장이 태블릿으로 보여주는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이게 그들이 선택한 길의 끝이었으니까요. 남편 박진호의 내연녀는 남편이 파멸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내연녀에게 회사 돈으로 해준 강남 오피스텔, 그 명의가 이미 내연녀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어요. 김 실장의 조사 결과 내연녀는 그 오피스텔을 금매로 팔아 5억 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를 탔죠. 남편은 구치소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남편은 구치소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고 해요. 김 실장이 구치소 교도관을 통해 들은 바로는 남편이 식사도 거부하고 하루 종일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곤 했다고 합니다. 밤마다 제 이름을 부르며 중얼거렸다고 해요. 서윤아,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하지만 이미 늦었죠. 남편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후회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차려주던 따뜻한 국밥, 정성껏 구워주던 생선구이, 새벽에 일어나 준비하던 도시락을 이제 와서 그리워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회장실에서 보고받으며 다음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김 실장, 박진호의 공금 횡령 건 추가 수사 의뢰하세요. 신우이한테 빌려준 돈도 전부 남편이 횡령한 거니까 금액을 합산하면 5억 원이 넘을 겁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그 정도면 징역 10년은 나오겠네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들이 우리 아빠에게 준 상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며칠 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단칸방 월세를 내지 못해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두 사람은 길거리에서 만났고 다시 한번 싸움을 벌였어요. 다 내 탓이야. 네가 처음부터 서윤이를 그렇게 못살게 굴지 않았으면. 시누이가 소리쳤고 시어머니는 네가 옳게 돈을 뺏어가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 라며 시누이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추태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또다시 휴대폰으로 찍었고 그 영상은 다시 인터넷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에는 저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서로 물어뜯는 꼴 좀 봐라 라는 비난이 쏟아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시어머니는 어느 골목길에서 쓰레기 봉투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였죠. 시어머니는 반쯤 먹다 버린 김밥 한 줄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리며 그 김밥을 입에 넣는 순간 시어머니는 빗속에서 아버지의 뺨을 때리던 그날을 떠올렸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뺨에 묻은 흙탕물을 느꼈습니다. 아니, 실제로 묻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사돈. 그때 내가 미쳤었지.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술 취한 노숙자라며 고개를 돌렸을 뿐이죠. 시누이미라는 사기 대출건이 추가로 적발되었습니다. 시누이가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거짓 서류를 제출해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은 게 드러난 거예요. 경찰이 시누이를 체포하러 왔고 시누이는 길거리에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나는 대한건설 가족이야. 나는 박진호 팀장 누나라고. 시누이는 이미 현실과 동떨어진 망상을 떨며 비참하게 끌려갔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휴대폰을 들어 촬영했고 그 영상은 또다시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으며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김 실장, 시어머니 계좌에 남은 돈은요? 0원입니다. 부회장님. 시누이는요? 마이너스 8억 원입니다. 사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남편은요?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추가 기소 준비 중입니다. 내연녀는 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 실장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저는 회장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저 아래 어딘가에서 시댁 식구들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뺨을 떠올리며 손녀를 위해 사신 붕어빵이 진흙탕에서 지식여지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제 심장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을 볼 시간이었어요. 저는 김 실장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 제가 직접 그들을 만나러 가겠어요. 바로 그 순간을 기점으로 저는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김 실장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봉천동 쓰레기 집화장으로 향했어요. 김 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시어머니 이순자가 새벽부터 그곳에서 폐지를 줍고 있다고 했거든요. 차가 집화장 근처에 멈춰 섰을 때 저는 창밖으로 그 광경을 봤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시어머니가 리어카를 끌며 박스를 줍고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11월 말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제 심장은 그보다 더 차가웠어요. 최고급 세단에서 내린 저의 눈부신 검은색 구두가 시어머니가 줍던 더러운 박스 위에 올라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들었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예전과 달리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손은 동상에 걸린 듯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 시어머니? 아니, 이제 이순자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뺨 때릴 때의 그 기계는 어디 가고 냄새나는 노인네가 다 되셨네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앞에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며느리야. 아니, 부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제 구두 끝에 닿지 못하게요. 저는 품 안에서 5만 원권 다발을 꺼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되는 현금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그 돈을 보며 커졌습니다. 이건 우리 아빠 뺨 때린 거에 대한 이자예요. 이거 줍느라 허리 좀 더 숙여보시죠. 저는 그 말과 함께 5만 원권 지폐들을 시어머니의 머리 위로 낱낱이 뿌렸습니다. 지폐들이 바람에 날리며 쓰레기 더미 사이로 흩어졌고 시어머니는 그 지폐들을 주우려고 바닥을 기어다녔어요. 손이 더러운 흙탕물에 젖었지만 시어머니는 개의치 않고 지폐를 주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박스를 줍던 시누이 미라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옳게, 나 시누이야. 나 좀 살려줘. 시누이가 달려오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예전에 시누이가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발로 리어카를 걷어찼습니다. 리어카가 덜컥 넘어지며 흙탕물이 튀어올라 시누이의 얼굴에 그대로 튀었죠. 시누이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폐를 움켜쥔 채 제 앞에 다시 엎드렸어요. 제발, 내가 예전에 무시당하며 산 게 억울해서 그랬다.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절규가 지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차갑게 대답했죠. 억울하면 남의 가슴에도 대못을 박아도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과거에 시어머니한테 당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빠 뺨을 때려도 된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바닥에 엎드려 흐느낄 뿐이었죠. 저는 더 이상 볼 것이 없다는 듯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 김 실장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부회장님, 박진호 씨의 선고 공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김 실장을 쳐다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징역 10년입니다. 공금 횡령 5억 원,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징역 10년.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시어머니, 아들이 징역 10년 받았대요. 10년 후에나 얼굴 볼 수 있겠네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안 돼. 내 아들. 내 아들이. 시어머니의 비명이 하늘을 찔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휴대폰을 꺼내 그 광경을 찍을 뿐이었죠. 시어머니는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과호흡과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거예요. 119 구급차가 왔고 시어머니는 들것에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울대 병원이 아니라 정신병원이었어요. 김 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강제 입원 조치되었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행인들을 위협했다는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시누이 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흙탕물이 그대로 묻어 있었고 옷은 더러워져 있었어요. 저는 신우이 앞에 섰습니다. 형님, 기억하세요? 우리 아빠한테 이렇게 했었죠. 폐지 줍는 노인네라고 무시하고 영상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고 이제 형님이 그 노인네가 됐네요. 신우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눈에는 원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바로 그때 경찰차 2대가 집화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경찰관 4명이 내려 신우이에게 다가왔어요. 박미라 씨 맞으십니까?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신우이는 체포되는 순간에도 저를 쳐다보며 소리쳤어요. 나는 대한건설 가족이야. 대한건설. 하지만 그건 이미 과거의 이야기였죠. 신우이는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에 실려갔고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김 실장과 함께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뺨을 맞았던 그 골목이었어요. 차에서 내려 그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저는 그날의 빗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가시다 시어머니와 마주쳤던 그 자리, 뺨을 맞으셨던 바로 그 자리에 저는 섰어요. 저는 준비해온 흰 국화 한 다발을 그 자리에 놓았습니다. 아빠의 명예를 되찾았어요. 이제 아빠는 더 이상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라 대한건설을 30년간 이끌어온 회장님으로 기억될 거예요. 저는 국화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 실장이 아닌 다른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기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회장님, 저는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입니다. 대한건설 횡령 사건 관련해서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30년간 현장을 지켰던 이야기도 함께 다뤄주세요. 기자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떴어요. 대한건설 한만석 회장 30년간 신분 숨기고 현장 노동자와 함께한 전설의 경영인. 그 제목을 보며 저는 비로소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이순자와 미라의 몰락은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인과응보의 표본, 갑질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각종 언론에 실렸어요. 댓글창에는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고 대부분 통쾌하다, 잘됐다,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차갑게 식은 심장을 다독였어요. 저는 아버지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저는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빠, 다 끝났어요. 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수고했다, 서윤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단호함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시댁 식구들은 각자의 지옥을 살고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정신병원에서, 신우이는 구치소에서, 남편은 교도소에서. 그들이 저와 아버지에게 준 상처는 이제 수백 배, 수천 배로 되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어요. 용서는 피해자가 주는 선물이지만 가해자가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니까요. 저는 승리자의 걸음으로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직원들이 제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저는 당당하게 앞을 보며 걸었어요. 더 이상 시댁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딸이 아니었어요. 저는 대한건설 부회장 한서윤이었고
제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사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따뜻한 햇살과 평화로운 일상만이 남았습니다. 복수가 끝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대한건설 부회장으로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돈은 제가 정당하게 일해서 받은 돈이었거든요. 누군가에게 빌부터 사는 며느리가 아니라 제 능력으로 일하는 부회장으로서 받은 첫 월급이었죠. 저는 그날 오후 아버지 회장실로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쇼핑백 2개를 들고 있었어요. 아빠, 선물이에요. 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쇼핑백을 받으셨습니다. 뭐냐, 이게? 아버지가 물으시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열어보세요. 아버지가 첫 번째 쇼핑백을 여시니 안에는 붕어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서울에서 가장 비싸고 맛있다는 신사동 붕어빵이었죠. 아빠가 손녀딸한테 사주시려다 진흙탕에 지시겨졌던 그 붕어빵 대신 사온 거예요.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서윤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2번째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아버지가 열어보시니 고급 브랜드의 따뜻한 내복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아빠, 이제 찬 현장 다니시면서 작업복만 입지 마시고 안에 따뜻한 거 입으세요. 아버지는 내복을 꺼내보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고맙다. 서윤아. 아버지가 제 손등을 토닥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이제는 아픈 기억 다 잊고 내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살거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이제는 그렇게 살게요. 사실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서 빼앗은 재산 일부를 독거노인 자립지원재단에 기부했어요. 아버지가 폐지를 주우시며 꿈꿨던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실현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나머지는 제가 가졌습니다. 저도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머리를 자르는 거였어요. 시댁에서 요구했던 긴 생머리 대신 단발머리로 싹둑 잘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새로운 제가 보였어요. 강남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쇼핑도 실컷 했습니다. 신우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명품 가방도 사고 고급 시계도 샀어요. 하지만 이번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돈으로 당당하게 샀죠.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제게 제안하셨습니다. 서윤아, 우리 여행 좀 갈까? 지중해 크루즈 여행이 어떻겠니?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좋아요, 아빠. 우리 가요. 며칠 뒤 저와 제 딸과 함께 아버지는 인천공항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로마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샴페인을 홀짝였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열흘간의 지중해 크루즈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버지의 손녀딸과 그리고 저와 함께 에메랄드빛 바다를 항해하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크루즈 갑판 위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저는 말했어요. 아빠, 우리 정말 고생 많았죠? 이제는 웃는 일만 남았어요. 아버지는 제 어깨에 팔을 두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서윤아. 이제는 행복하자. 저는 제 인생을 처음으로 즐겼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도 했고 명품 매장에서 쇼핑도 했어요. 승마도 배우고 요트도 타봤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자유였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한서윤으로 사는 자유였죠.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본격적으로 회사 일에 몰두했습니다.
대한건설 부회장으로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고 여성 경영인으로서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각종 경제 포럼에 초대받았고 인터뷰 요청도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마다 당당하게 제 소개를 했어요. 대한건설 한만석 회장의 딸 한서윤입니다. 억눌렸던 자존감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느낌이었죠. 어느 날 김 실장이 보고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부회장님, 박진호 씨가 교도소에서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거절하세요.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어요.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이순자 씨와 박미라 씨도 각각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저는 그 편지들을 받아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전부 반송하세요. 읽을 필요도 없어요. 감옥과 거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빌런들의 소식은 이제 제 인생에서 먼지 한 톨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하는 과거의 잔재가 되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그들의 소식이 들렸어요. 박진호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복역 중, 이순자 정신병원에서 치료받는 중, 박미라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하지만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채널을 돌릴 뿐이었죠. 대신 저는 제 행복에 집중했습니다. 주말마다 아버지와 골프를 치러 다녔고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외여행을 다녔어요. 파리에서, 뉴욕에서, 도쿄에서 저는 제 인생을 즐겼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저와 아버지는 회장실에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석양빛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아버지가 샴페인 2잔을 따라 제게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서윤아, 건배하자. 무엇해요, 아빠? 제가 물었죠. 아버지는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에. 저는 아버지와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에. 샴페인을 홀짝이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복수가 아니라는 걸요. 복수는 그저 과정일 뿐, 진짜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삶입니다. 당당하게, 행복하게, 제 이름으로 사는 삶. 그게 진짜 승리였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생은 참으라고만 가르치지만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남의 눈치만 보며 살 필요는 없어요. 선행에는 항상 복이 따르고 악행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가 따른다는 걸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